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네. 일주일 만입니다. 오늘 내용은 복지를 많이 해서 망했다고 하는 나라들, 이게 정말 사실인지, 그런 나라로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나라, 이렇게. 전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브라질, 그리스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언론에 막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네. 야, 과잉 복지 때문에 망했다. 음, 이렇게 하고 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이지요. 네. 그 중에 또 이제, 잠시만요. 아르헨티나 하면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냐? 우리 세대로 보면 이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엄마 찾아 산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마르코. 마르코가 마르코. 엄마를 찾아 이제 산말리를 떠난다 해서 엄마 찾아 산말리였는데, 엄마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가 패전 이후에 아주 경제가 매우 어려웠죠. 매우 음, 어려워서 엄마가 돈을 벌러 갑니다. 그 바로 돈을 벌러 간 나라가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 예, 예. 그래서 그 마르코가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는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 세세하게 이제 살펴보지 않아도 보통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지구상에 복지국가 이렇게 하면 어떤 나라들을 복지국가라고 하는지 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복지국가라면은 그 서피디님 가장 먼저 생각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그냥 스웨덴, 핀란드, 북유럽, 뭐 스칸디나비아 3국이 그렇죠. 되겠죠. 노르웨이까지. 그러니까 어 스웨덴, 네.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을 우리는 보통 복지국가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일본,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은 잘 살기는 하지만 그런 나라를 복지국가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독일이 약간 다, 아쉬워하겠는데요. 미국, 영국에다 일본에다가 자기네다 끼워두면. 아니요,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 점들이 있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그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을 사회 경제적 복지국가라고 하진 전체 않죠. 네. 시스템이 복지국가에 못 미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복지국가는 뭐냐? 복지국가는 우리 이제는 많이 얘기하는데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적어도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기능을 또는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우리는 복지국가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뭐 그 점에서 정도면 보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등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스 이런 나라들을 복지국가의 범주에 넣지 않는 이유는 국민 전체적인 삶을 국가가 정말 책임져 주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네.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아까로 다시 돌아가자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스 같은 경우를 복지를 과하게 해서 망한 나라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쫙 살펴보니까 그런 나라들은 딱 하나더라고요. 정치 권력이 부패해서 망한 나라. 거의 이렇게 그러죠. 정의해도 그래서.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복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학자나 아니면 비판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 정치인들이 망한 이유를 복지를 과학해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저기 서피디님 보듯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 굉장히 잘 살잖아요. 네. 어떻게 잘 사냐면 그 나라는 석유를 수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부가 일부 왕족들에게 전부 귀속되고 그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은 일정한 생활 수준은 유지되지만 정말 빈곤선을 넘어서는 정도. 이렇게 되니까 복지국가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음.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민은 엄청 잘 살긴 합니다. 근데 복지국가 영역에 넣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거기는 또 정치 제도가 좀 그래서. 그렇죠. 왕조 국가죠, 사실은.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저 쭉 보니까 아니 잠깐만요. 근데 그 복지국가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물론 석유가 난다고 해서 다 나라가 잘 살진 않아요. 정치가 엉망인 나라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뭐 두바이 어, 그다음에 두바이래. 두바이가 아랍에미리트죠. 어, 두바이 그다음에 카타르 브루나이 이런 어. 나라는 정치 체계가 뭐 어느 정도 안정돼 있지만 자원을 통한 복지가 되는 거죠. 정치를 그렇죠. 잘했다기보다도 자원을 어. 통한 그러니까 석유가 나가지고 오일머니로 이제 부자가 된 거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스웨덴 핀란드 같은 건 자원도 거의 없죠. 자원은 없죠.
예.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스웨덴, 핀란드 가보니까 네. 전체 국토 면적에서 우리가 농토로 가령 농업 용지로 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극히 제한돼 있어요. 일단 무지 춥습니다. 북유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스웨덴을 가보면 이제 우리가 보는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얘기하죠. 음. 크고 높은 건물도 없어요. 어떤 저 작은 건물들이 아주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쭉 어떤 그 연구소 네네. 이런 형태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우리 로얄티를 받아서 먹고 사는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돼서 특허를 내고 국제적인 특허를 내서 이 특허를 외국에 판매해서 또는 임대해서 그 수익으로 국가 경제를 유지하는 이런 나라가 스웨덴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그 나라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제조업 강국이라는 특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스웨덴 같은 경우도 그 자국 내에서 생산이 그렇게 그 활성화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음. 그 스웨덴 자동차 생산하는 거 있습니까? 볼보, 사브는 볼보. 어디 거죠? 사브도 스웨덴 거네요. 그거 물어보니까 자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외국에 가서 생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그렇게 하고 거기서 그 수익을 가져오는. 네. 그리고 전 대표적인 게 또 하나가 전 골프채 같은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골프채를 그 열처리한다 그러잖아요. 네. 열처리하는 기술이 스웨덴이 아주 대표적으로 뛰어난 나라인가 보더라고요. 어쨌든 제조업 그래서 그 강국이긴 해요. 네. 열처리 기술에 의해서 로얄티를 받아서 음.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는 나라도 또한 스웨덴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스 진짜 그럼 망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몇 번 거론됐던 것 같아요. 거기는 복지가 과잉돼서 망한 나라. 근데 참 들어보면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규정해 본 적도 없고, 그 나라 복지가 정말 잘 발달돼 있다. 이렇게 그 동경한 기억도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는 복지를 과잉 투자해가지고 과잉 복지를 해가지고 망했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리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해외에 투자하는 거나 재정 운영하는 거나 이거 자체가 소수 부정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게 집행됨으로 인해서 경제 파탄이 온 거지 복지를 과잉으로 해가지고 파탄이 온 건 아니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이용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스의 특징은 정치 권력이 부패해서 사실은 재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경제 침체를 가져온 나라. 이렇게 규정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브라질 같은 경우 룰라가 이제 복지까지는 못 가지만 그래도 나라를 좀 좋게 해 보려고 국민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는 좀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의 상태를 보면 전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라는 부분이 그 공론화시켜서 국민들이 거기에 논의에 참여해가지고 합의를 이뤄서 제도화돼가지고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이게 정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데 브라질 같은 경우도 국가 권력에 의해서 시혜적 측면의 복지가 시행되다 보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룰라는 지금 국민들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또 거기도 정치가 부패가 장난이 아니라 가지고 하야를 했죠. 하야해 갖고 좀 그런 다시 거죠. 됐나? 하여튼 정치 그런 거 보면 진짜 정치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제 제가 이렇게 살펴본 게 하나 있는데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스웨덴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스웨덴이 1932년에 3인당이 집권하게 되는데 네. 집권하고 나서도 그 경영자 총연합 네. 이쪽에서 어마어마한 반발과 그 경영자 총연합의 그 영향을 받는 보수 정당들, 네. 보수 우파들 이 부분의 거센 반발에 의해서 사실은 3인당 정권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뭐 응. 굉장히 위태위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음, 보수화 된다고는 해도 그 보수가 우리나라 보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죠. 택도 없습니다. 전, 저, 우리나라 거기 보수가 우리나라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일걸요. 정제도는. 당연하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웨덴에서는 정권들이 왔다 갔다 할 때도
그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 줄 것인가 가지고 경쟁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놓고 얘기 말씀드리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두 개 정당을 딱 비교하면 그래도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옹호하려고 지키려내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부자들과 가진자들의 이익을 대놓고 주장하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우리는 보수라고 보기보다는 이익 집단. 보수 꼴통 이익 그리고 집단이죠. 그렇죠. 아니 보수라는 가진자들의 단어에 이익을 사실상 맞지 않는 당입니다. 그냥 이익 집단이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가진 자들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정당 이렇게 규정하는 게 국민의힘이 맞을 것 같아요. 혹시 좀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좀 아는 정보는 없으세요? 아르헨티나 어쩌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그쪽은 잘 안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자 했던 거는 복지국가들의 모습을 주로 보고자 노력을 했죠. 제가 꼭 강조해서 우리 청취자들, 이런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복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 특히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이 네. 복지만국론에 아주 세뇌를 당하시는 것 같아. 가장 보면은 지금 기초연금을 기초연금. 받는 부분들도 어르신들이고, 네네. 그 요양보호도 받는 것도 어르신들이고, 그리고 빈곤율이 높아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이 되는 것도 어르신들이고, 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복지의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어르신들이 복지만국론의 아주 중심에 서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네. 우리 사회를 놓고 보자면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시장에 맡겨놓고 국가는 그냥 뒷짐지고 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나서서 정말 국가의 역할을 크게 해가지고 사회 재분배, 소득의 재분배 이런 걸 통해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시켜서 복지의 내용을 정말 크게 하고 심화시킬 것인가. 이런 측면을 우리는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사내 유보금이라고 있잖아요.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 사내 유보금은 뭐냐 하면 기업들이 집행하지 않고 이윤 배당도 하지 않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이 명목으로 틀어주고 있는 돈이거든요. 개인으로 치자면 이제 적금이 아니라 일반 통장에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돈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내 갖고 있고 유보금이죠. 요거를 집행을 유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사내 유보금을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10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477조. 네, 엄청나죠. 우리나라 100대 1년 예산이 기업이 1000조 정도 됩니다. 1000조 안 돼요, 우리나라. 1000조. 예. 지난번에 706조인가 607조인가 됐었는데 뭐 네. 추경까지 하면 좀 늘어나긴 하겠죠. 네. 그리고 100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내 유보금을 하면 1000조. 1000조. 그리고 삼성이라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게 104조더라고요. 네, 140조. 삼성이 140조. 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내 유보금을 갖고 있을 정도면 저는 국가가 이 사내 유보금에 개입해서 사실은 어떻게 국민의 삶 또는 기업이 국민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구도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에 맡겨서 니들이 알아서 하고 니들이 투자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다시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네요. 정치가 썩었다고 하면 썩었다고 정치에 무관심하면 바뀌는 게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국가의 기본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거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정의롭고 이런 권력이 그 역할이 정말 확대 강화되어지지 않으면 복지국가로 가기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다. 뭐 이런 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그러려면 또 정치가 중요하죠. 결국은 전 규결은 정치인 것 같아요. 또 정치예요. 정치가 또 잘 되려면 선거제도가 더 잘 돼야 될 것 같고 산 넘어 산입니다. 어렵습니다. 기승전 정치입니다. 정말. 네, 기승전 정치예요. 결국은 네. 그거밖에 없어요. 정치가 얼마나 정말 정의롭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미래가 정말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건지 다시 후퇴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정치를 후퇴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생을 어떻게 보면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이런 모습도 정치잖아요. 국가를 그냥 작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냥 소위 말해 작사를 맞아요. 내는 것 같아요. 작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절단 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신 차리세요, 제발.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